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자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EBS 교재는 준비되셨나요? 중졸 검정고시 교재죠.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화학 파트, 오늘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핵심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자 운동의 증거로서 우리가 증발 현상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증발은 액체, 어디에서? 표면 쪽에서. 표면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되거든요. 자, 표면에서 분자가 공기 중으로 기화라는 지금 상태 변화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죠. 공기 중으로 수증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증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증발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널었더니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 존재하고 있었던 촉촉한 그 물기들은 무엇으로? 자,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죠? 네, 바로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액체 표면에서 이러한 기화라는 상태 변화를 통해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증발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래가 마른다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빨래가 마를 때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증발 속도가 빨라졌죠. 바람은 어떨수록 강할수록 증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습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떨수록 낮을수록입니다. 이 습도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공기 중에 지금 이미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미 수분이 많은데 빨래에 있는 그 수분을 데려가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습도가 낮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쓸 수도 있을까요? 건조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날에 빨래가 바싹바싹 잘 마르게 되죠. 비 오는 날은 그래서 빨래하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눅눅해지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증발 속도가 요 빨라지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했습니다. 자, 우리 빨래를 넣을 때 어떻게 넣나요? 털털. 그렇죠. 털어서 넣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 조건에 입각해서 우리가 빨래를, 그쵸, 털털. 털어가지고 널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빨래 넣을 때 그래서 옷걸이에다 이렇게 끼워서 넣으면요. 어때요? 이렇게 그냥 옷이 붙어 있는 것보다, 붙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옷걸이 사이사이 넣게 되면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를 잘 마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 활용해서, 증발 속도 빨라지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분자 사이 인력이 작을수록 요 조건도 있네요. 자, 인력이라는 건 뭡니까? 당기는 힘이죠. 분자 사이에 요 당기는 힘이 어떨수록 작을수록이에요. 만약에 세다고 그럼 강조해 볼게요. 만약에 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세면 쉽게 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증발한다는 건 상태 변화가 기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요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야 쉽게 기화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체화 되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인력이 작아야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작을수록이라는 조건도 지금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인력이 세게 되면 쉽게 기화되지 않습니다. 인력이 작아야 쉽게 기화되면서 바로 증발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발에 해당하는 증발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조건 생활 속에서 떠올리시면서요. 자, 빨래도 잘 마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발과 끓음은 둘 다 기화라는 상태 변화라고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증발, 끓음 둘 다 기화예요. 그런데 증발은 어디서 이 기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 기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액체 표면이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증발이죠. 그리고 자, 끓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표면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기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끓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을 이렇게 담아 놓았을 때
이 물의 표면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뭐라? 그쵸? 증발이다.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끓음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 내부에서도 막 뽀글거려요. 내부에서도 막 뽀글거리면서 얘네들도 그쵸? 가려고 하고 표면 쪽에서도 그쵸? 뽀글거리면서 네,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바로 무엇이다? 네, 끓음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난 기화할 거야. 열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태 변화 나는 기화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내부에서도 그리고 표면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끓음이다. 비교하실 수 있겠죠. 표면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증발해서 살펴보셨고요. 온도는요. 자, 증발은 끓는 점 아래에서도 일상적인 온도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한 25도씨, 30도씨. 네, 이런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충분히 증발은 일어납니다. 물론 증발 온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증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정도 온도에서도 증발은 가능하구나. 이게 중요한 거고요. 끓음은 어떤 온도 이상? 끓는 점 이상이에요. 이 조건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물에 끓는 점이라면 물은 100도씨라는 그 온도 정도는 돼야지 물이 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온도 기준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분자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발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자 운동이었구나. 분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죠. 운동하면서 증발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인이 분자 운동이다. 요 사실은 자 증발과 관계가 있고요. 외부에서 열이 유입되었다. 자, 열. 그쵸? 가열했잖아요. 여기서 네, 가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열을 해주니까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그쵸? 그릇을 데우고 안에 있는 물을 데우고 그러면서 열을 유입하게 되니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온도 이상일 때? 끓는 점 이상일 때. 조건을 그쵸? 비교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발과 끓음에 해당하는 거. 증발은 분자 운동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고 끓음은 열을 유입했다. 바로 가열을 통해서 끓는 점 이상까지 가열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기화라는 상태 변화는 공통점이지만 기화가 일어나는 거. 증발은 액체 표면, 끓음은 액체 전체죠. 내부와 표면까지 다 기화가 일어난다는 거.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확산 현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분자들이 어떻게 운동한다? 스스로 운동합니다. 자, 스스로 운동한다. 이 분자 운동을 통해서 액체나 기체 상태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네,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여러분 그쵸? 향수 이렇게 뿌리는 냄새들 많이 맡으실 수 있겠죠. 물론 여름철에서는 그쵸? 그 똥 냄새도 많이 나고요. 네, 화장실 가면 이러는 것들 왜 그럴까요? 확산 현상이요. 온도가 높으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렇죠. 더 이렇게 잘 퍼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화장실 가면 유독 냄새가 나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향수를 뿌리면 그렇죠. 요 땀 냄새를 좀 방지하려고 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확산 현상에 해당하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액체와 기체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체 속에서 확산 현상입니다. 자,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립니다. 촥 퍼지죠. 이 액체에서 확산 일어나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는 현상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실 수 있겠죠. 잉크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네, 눈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요. 기체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로 느끼면 될까요? 냄새로서 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어때요? 멀리서도 이렇게 퍼지는 냄새가 나죠. 기체 속에서의 확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향수 냄새 나는 거, 자, 여름철에 유독 심한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이런 냄새들은 기체 속에서의 확산으로,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확산 현상에 해당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시험 문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확산 속도의 빠르기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예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높을수록 아까 힌트 살짝 드렸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래서 화장실 냄새가 심해지죠.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그러면 화장실에 벌레가 많이 꼬이는 건 그쵸,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 냄새를 쫓아서 벌레들이 막 오고 있어요. 자, 화장실
여름철에 냄새가 심해지는 거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난다 이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작을수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야지 쉽게 그렇죠. 퍼질 수 있겠죠. 그쵸? 여기 힘이 세면 요 안에서 그쵸?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약해야지 쉽게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더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그 다음 분자의 질량은 어떨수록 작을수록입니다. 분자의 질량 작을수록 헬륨 풍선이요 공기 풍선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풍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헬륨 풍선에 해당하는 거 그렇고요. 자, 옆에 공기 풍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공기 풍선입니다. 네, 됐나요? 자, 우리 풍선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사이, 그쵸? 입자 사이사이에 사실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자, 헬륨하고 공기하고요. 분자의 질량이 헬륨이 훨씬 더 작아요. 네, 공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 정도로 공기를 이루고 있는데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질소와 산소에 비해서 헬륨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얘네들이 좀 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빠져나가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공기로 채워져 있는 풍선보다 헬륨으로 채워진 풍선이 이 헬륨이 이 질량이 작고요. 네, 잘 빠져나갈 수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빨리 작아진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산 속도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이요. 조금 더 활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요. 진공. 이거 바로 뭡니까? 공기 없다. 그쵸? 자, 공기가 없는 상태일 때는 방해받는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은 기체, 그 다음은 액체 순으로 확산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간의 인력, 그쵸?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여기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러면 액체보다는 기체가 분자간 인력이 작은 상태잖아요. 기체가 당연히 더 확산이 빠를 것이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기체라는 물질조차 없으면 그쵸? 퍼지기가 확산이 더 좋겠죠. 그래서 진공 상태가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암모니아 확산 실험인데요. 생활 속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길이가 50cm인 유리관 양 끝에 각각 진한 염산과 진한 암모니아수를 1ml씩 묻힌 솜을 동시에 넣습니다. 넣고요. 흰 연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흰 연기가 만들어지는 곳을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흰 연기는 뭘까요? 저기 암모니아수하고 염산을 묻힌 솜이라고 있죠.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기체가 지금 녹여져 있는 용액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기체가? 그렇죠. 암모니아 기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암모니아 기체가 이 묻힌 솜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샥 나올 겁니다. 자, 염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염산은 역시 그쵸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염화수소 요 기체가 나옵니다. 나와서 얘네들이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이 만나면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둘이 반응을 해서요.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자, 둘이 만나서 염화 암모늄인데 얘의 특징이 흰색 연기처럼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됐나요? 흰색 연기의 형태로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서 우리 눈에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염산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그 말은 누가 더 빨랐을까요? 그쵸? 둘이 만나서 반응을 했는데 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빠르면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아, 암모니아 기체가 더 빨랐구나. 많이 이동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에 해당하는 거, 자, 결과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그림 보시면서요. 자, 이 흰 연기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염화 암모늄. 이 염화 암모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에서 나온 암모니아 기체와 염산을 묻힌 솜에서 나온 염화수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흰 연기를 지금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요? 강조하겠습니다. 아, 암모니아에 해당하는 기체가 더 속도가 빠릅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더 속도가 빠르죠? 자, 염화수소에 해당하는 기체는요, 요만큼 갔어요. 따라서 암모니아보다는 느리구나. 자,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자, 암모니아가요, 이 염화수소보다 더 가볍습니다. 더 가볍다는 거 앞에서 어떤 표현으로 기억나십니까? 질량이, 그렇죠.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네. 자,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 공도요, 작은 공은 어때요? 더 멀리까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애가 확산 속도가 더 빨랐어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가, 요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더 빠르게 갔기 때문에, 요만큼 많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염산을 묻힌 솜하고 가까운 쪽에 흰 연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분자 간 인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네,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조건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암모니아 분자가 염화수소 분자보다 가벼우므로 암모니아 분자의 확산 속도가 염화수소의 확산 속도보다, 네, 바로 빠르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벼웠고 가벼운 애가 어떻다고요?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암모니아 기체가, 네, 더 가볍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우리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것에 앞서서 이 보일 법칙의 압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압력에 해당하는 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은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것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 면적에 대해서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압력에 해당하는 것은 힘이 어떨수록, 그렇죠, 힘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를 때 힘이 세면 압력이 커지는 거구나. 그리고 면적과는 무슨 관계예요? 자,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함부로 이렇게 장난치게 되면 크게 상처를 입게 되죠. 압력이 훨씬 더 크니까요. 여학생들이 구두를 신을 때, 자, 이렇게 넙덕한, 그쵸? 보통 어그부츠라고 하죠? 요런 것 같고, 그쵸? 신발을 신고 나서 다른 사람 발을 밟았을 때는, 그때는 많이 아프지 않지만, 자, 하일처럼 뾰족한 구두를 신고 다른 사람 발을 밟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아프겠죠. 이 뾰족한 상태는 더 아픔을 느끼는 거, 바로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네, 우리 송곳이나 못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압력의 크기는요, 힘이 클수록,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그 압력에 해당하는 단위는요, 자, 힘의 단위가 바로 뭡니까? 뉴턴의 단위를 쓸 수가 있겠고요.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로미터, 세로미터 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미터 곱해주시면 미터 제곱이 바로, 네,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오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면적,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뉴턴 퍼 미터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압력의 단위가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뉴턴에 해당하는 건 힘의 단위인데 힘의 단위로서 이렇게 그램 중, 그렇죠? 그램 중이나 킬로그램 중에 해당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kg 중에 해당하는 것을 얼마로 나타납니까?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1kg. 그쵸? F는 힘이었죠? 킬로그램 힘입니다. 네, 1kg 힘에 해당하는 거, 요 힘,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지구에서는 9.8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9.8 뉴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단위를 바꾸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요렇게 자 힘의 단위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면적에 해당하는 단위를 넣어서 압력의 단위를 만들 수 있었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압력은 뭐분의 뭐?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압력에 해당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시험 문제에서 이 압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압력 증가하는 것은요. 자, 압력이 커지려면 면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념 문제를 풀 때도 그래서 옆에다 공식을 한번 써주시면 좋습니다. 압력은 뭐분의 뭐다? 면적분의 힘이다. 다시 한 번 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쓰시면서요. 아, 압력이 증가하려면 면적은 어떤 게? 감소하는 게 좋겠구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입하시면서 떠올리시면 좋겠죠. 그러면 면적이 감소하는 거, 좁아지는 상태, 뾰족뾰족한 송곳, 압정, 못, 바늘,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일을 밟히면 더 아파요. 하일이 뾰족하니까요. 네. 그 다음 얇은 종이에 우리가 손가락 베일 때도 마찬가지. 아, 면적이 좁으니까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가면서 베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압력 감소에 해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옆에다가 또 그렇죠. 식을 써보고 거기에다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자, 압력이 감소할 때는 접촉 면적이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더라. 그럼 압력이 별로 안 커지고 이렇게 작아진다. 압력이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언제 필요할까요? 접촉 면적을 증가해서 이렇게 스키나 스노보드 탈 때 좋습니다. 자, 스키나 스노보드 탈 때 좋다. 그래서 스키나 스노보드 보시면요. 면적이 어때요?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게끔 옛날 이제 조상들이 또 신었던 신발은 설피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시면 접촉 면적이 약간 넓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 얼음 위를 기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상태는 이런 모습 있죠. 뾰족하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어버리면 면적이 어때요? 이렇게 사람을 세운 것보다 이렇게 눕혀서 기게 되면 접촉 면적이 어때요? 증가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빠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안전하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 빙판에서 사람들, 그쵸? 빙판이 이제 한쪽이 이렇게 녹아서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 구할 때 기어서 가는 거예요. 기어서 안전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사람을 구하곤 하지요. 이렇게 기어간다는 거 면적을 증가시켜서 바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화물차의 바퀴수는 어떻습니까? 바퀴수가 많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많으면 어때요? 접촉 면적이 바로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압력을 이용한 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자, 보일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압력과 기체의 부피인데요. 같은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자,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압력이 그렇죠. 만약에 커진다면 부피에 해당하는 것은 작아질 수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옵니까?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PV는 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P라는 것은 압력, 프레스, 누르다. 거기서 따올 수 있겠죠. P.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V는 볼륨에서 따오실 수 있겠죠. 부피.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질 때 부피는 감소한다. 그래서 2를 곱했을 때 값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요, 이 공식을 또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다? 자, P1, V1은 처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과 어떻다? 같다. 왜요? 일정할 거니까. 됐나요? 일정할 거니까 요 식으로 지금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 위에 표현된 거죠. 처음에 압력과 처음에 부피 P1, V1 이거고요. 나중에 압력과 나중에 부피는 P2, V2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임의적으로 한번 넣으셔서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자, 처음에 해당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걸 숫자 2, 자 부피 4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4는 8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이 4. 자, 압력이 4라면 부피가 얼마가 나올까요? 4, 2, 8. 네,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압력과 부피는 증가할 때 감소한다. 무슨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체는 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기체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때요? 압력을 주니까 부피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었고요. 기체는 이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먼저 개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네.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입니다. 자, 처음엔 추가 1개예요. 추가 1개였는데 추가 2개가 되었다. 여기서 추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뭘까요? 지금 추 1개에서 추 2개로 변했다는 것은 압력이 증가되었다. 추를 통해서 지금 압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압력 증가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림 상태에서요,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고 있죠? 자, 압력 증가, 부피 감소. 반비례 관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돌 횟수,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자, 처음보다 공간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만큼 공간에서 이만큼 공간으로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 안에 움직이는 애들 당연히 충돌하겠죠. 자, 손가락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공간에서는 그렇게 충돌이 크지 않았는데 자, 이 공간에서는 어때요? 충돌이 많아지겠죠. 공간이 좁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수는 어떠합니까?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죠. 자, 분자 7개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역시 분자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 알겠습니까? 분자 간의 지금 거리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하면 분자 간의 거리도 그렇죠. 좁아지겠죠. 됐나요? 그 다음 분자의 운동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운동은요, 열 받았을 때 변할 수 있거든요. 열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의 운동이, 그쵸? 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열을 받진 않았어요. 그냥 공간만 좁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운동했어요. 네, 충돌 횟수 보세요. 지금은 크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 속도는 동일한데 좁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부피가 감소해서 좁다 보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운동 속도는 무엇이다? 일정하다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과학자 이름 보일입니다.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일 법칙 이용한 예들이 많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풍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풍선이 여기 요만했는데 올라가니까 자꾸 네, 풍선이 커졌어요. 밑에서는 요만했던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머나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부피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가 감소했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공기가 있어요. 네,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밑에 있는 풍선은요. 그쵸? 압력을 많이 받았네요.
그쵸?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풍선의 안에 크기 보세요. 부피, 그쵸? 작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풍선은 어떻습니까? 압력을 작게 받겠죠? 압력이 작으니까, 부피는 이렇게 커질 수 있었구나. 됐나요? 자,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은 요거는 무슨 말이다? 압력이,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어땠어요? 압력 작아졌습니다. 그쵸? 압력 감소.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풍선이 이렇게 커졌구나. 그래서 부피가 증가.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 증가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수부가 호흡할 때 생긴 공기방울이라고 했어요. 이 공기방울이 수면입니다. 물에서도 역시 수압이 있어요. 물이 누르고 있는 압력, 수압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은 어때요? 역시 커지죠. 그러면 이제 수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압력이 커졌는데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물이 누르고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깊은 바다에서는 물이 요만큼 누르고 있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쵸, 압력이 얼마 안 됩니다. 압력이 작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농구와 에어볼이 있어요. 압력에 따라 역시 부피가 변하면서 발의 충격을 줄여준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피가 이렇게 커졌을 때 충격을 줄여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일상적인 예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보일 법칙의 일상적인 예제들. 대표적인 건 풍선 문제 출제 잘 되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쪽집기 기출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랬어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 분자들이 그 온도, 열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열 에너지가 더 많다? 그러면 그 열을 받아서 활발하게 분자 운동한다? 활발하게 분자 운동하니까 부피는 그렇죠, 증가한다. 첫 번째 A에 들어갈 거 증가 찾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B 가겠습니다. 온도 이번에 일정해요. 압력 높아진대요. 자,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빠샥 커지니까 기체 부피 어떻게 돼요?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 B는 그래서 감소한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자,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샤를 법칙이고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죠. 자, 증가, 감소입니다.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을 보니까 기본을 활용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공식에 해당하는 거, 그쵸? 떠올리시면 좋겠죠. 됐나요? 그리고 기본 법칙의 정의 위주로 출제가 기본적인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샤를 법칙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무엇의 절대 온도입니다. 이 절대 온도를 다른 말로 켈빈 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 온도가 뭔가요? 자, 우리 일반적인 섭씨 온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요 값을 보시면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섭씨 온도로 주어져 있어요. 섭씨 온도를 제가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약간 위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켈빈 온도로 바꾸려면요, 어떻게 해준다? 섭씨 온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 섭씨 온도에 해당하는 거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임의적으로 여기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섭씨 온도 0도씨 한번 넣어볼게요. 자, 0도씨 넣어볼게요. 섭씨 온도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더하기 273을 합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73은 어때요? 마이너스 273 더하기 플러스 273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0으로 들어오겠구나. 자, 만약에 켈빈 온도 절대 온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 그리고요, 요거 선에 해당하는 거, 그쵸? 자, 요거는 지금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네, 점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쵸? 선이 여기에서 또 이어집니다. 요 기울기, 자, 요 기울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점선이 왜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체하고 있습니다. 기체가요, 지금 0도씨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기체의 부피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기체 부피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0도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0도부터 밑으로 거의 마이너스 200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네, 어렵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따라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중간에 점선이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실선에 해당하는 거. 네. 일반적인 기체의 온도 높아질 때 부피 증가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섭씨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273분의 1씩 요렇게 증가하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기울기가 요렇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아실 수가 있었어요. 됐나요? 자,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0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0 켈빈 온도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 절대 온도 개념은 뭐다? 지금 보세요. 자, Y축이 바로 뭡니까? 부피예요. 지금 기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과학자들이 약속했어요. 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순간 그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약속해서 켈빈 온도를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가상한 거죠, 사실. 이때 이렇게 기체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쵸? 그래프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으로 갈 수 있는 가상의 계산값으로 했을 때, 요때는, 그쵸? 이 기체에 해당하는 부피가 제로겠구나. 네. 이렇게 가상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와 기체의 부피 개념 한번 얘기했고요. 자, 절대 온도 기준으로 이렇게 비례관계 있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 기준에서는 자, 마이너스 273도씨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0 켈빈 온도라고 했습니다. 자, 대문자 K로 쓰는 것이 요게 K. 네, 절대 온도를 의미하고 있는 단위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입해 보시면요. 자,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273도 정도 됐을 때는 부피가 2배쯤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피가 2배가 되는 순간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샤르 법칙을 할 때는요.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압력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정하게 줘야 되겠죠.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요.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지만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으면 나머지 조건 압력은 일정하게 주어야지 정확한 그쵸?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요.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비교할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실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샤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림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 추는 그대로예요. 제가 추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압력인데 그럼 압력은 뭐 한다는 거죠? 압력은 일정하다 라는 조건을 지금 준 겁니다. 압력은 일정하게 주고요. 가열만 했다. 열 그쵸? 주었다. 온도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하면요. 이 분자들이 그 열 에너지를 받아갖고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보세요. 분자의 운동 속도 증가 나타나고 있죠.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어때요?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부피가 그렇죠. 증가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기체가 움직였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구나. 처음에는 기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항상 분자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하구나. 기체를 따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분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온도와 기체 부피를 비교했습니다. 온도는 분자의 운동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그쵸?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실험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샤를 법칙을 알고자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샤를 법칙의 일상적인 예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자, 뜨거운 물. 바로 뭡니까? 온도가 상승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펴진대요.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증가한 거니까. 펴졌겠죠. 맞나요? 그래서 찌그러진 공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빵빵하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운 여름이죠. 더운 여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도가 높아지겠구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이 여름철에 타이어가 팽팽해집니다. 부피가 역시 증가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열기구 속 공기를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가열하죠.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서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요. 아시겠습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뜹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서 가벼우니까 뜨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뜬다에 해당하는 것은 밀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똑같은 질량을 가졌는데, 자,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위로 뜨게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또 밀도 공부하면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지니까 가벼워져서 떴다. 결과적으로 온도와 부피, 자, 모두 무슨 관계? 그쵸, 증가할 때 증가하는 비례 관계, 샤를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 부피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부피가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쵸? 정답은 따라서 바로 샤를 법칙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와 부피였으니까요. 샤를 법칙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해당하는 것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법칙들의 이름이고요. 네,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이 샤를 법칙, 보일 법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어떤 상태? 그렇죠. 기체 상태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모든 기체에 그렇죠.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 모든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요 정도만 학습해주면 되는 거구나. 너무 깊이 있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그쵸, 간단하게 보일 법칙 같은 경우를 살짝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개념 위주로 좀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도 비교적 단순한, 그쵸, 깔끔한 보일 법칙, 요 정도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투데이 키포인트 오늘 배운 내용들 중요한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발과 끓음 둘 다 상태 변화, 기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차이점은 증발은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났고요. 끓음은 전체적으로 기화가 일어났다는 거. 확산현상은 생활 속에서 향수를 뿌린다든지, 자, 여름철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었죠. 자, 잉크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것도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먼저 보일 법칙은 뭡니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죠. 압력을 압력을 크게 줬더니 부피는 감소했습니다. 샤를 법칙은 온도와 기체의 부피였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 부피도 증가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가장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거, 그쵸? 이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